강을 건너요? 아니면 정식으로 건너요? 저는 군인들이 안내를 해줘가지고 이 이북에서의 사생활에 대해서 제가 좀 철저히 조사를 해왔어요. 아 그래? 자, 최현성 씨, 다 알고 왔으니까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자, 일단 아버지가 상당히 좀 유복한 가정 생활에서 형편이 좋았고, 할아버지가 혹시 중앙당에서 일하셨습니까? 네. 중앙당 간부랑 인사하세요. 아버지가 혹시 국제연합 무역회사에서 외화벌이를 좀 하셨습니까? 네. 서공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재력과 권력을 집안이 다 갖고 있었군요. 그쪽에서 살 때는 좀 뭐 어떻게 굶지는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양 외국어 학원을 다닐 수 있었던 엘리트였죠, 도련님. 네. 자,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제가 봤을 때 최현성 씨는 탈북할 이유가 없어요. 왜 탈북하셨습니까? 사실 저는 탈북을 하는 거를 지금 몰랐거든요. 베트남 와서 아버지가 얘기를 해줘서 알았고요. 사실 아버지는 무역을 했었어가지고 뭐 일본하고 중국 이런 쪽은 자주 다녔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일본도 다녔다고요? 네, 일본의 수출 때문에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무역 일꾼이었으니까. 네, 예.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은 좀 많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냥 중국에 여행 가는 줄 알고 그냥 국경까지는 왔었는데 누구예요 지금 같이 떠난 게? 지금 저희 어머니, 저희 여동생, 그다음에 아버지, 저 네 명. 국경까지는 가족이 기차 타고 이동을 했고 아버지는 여권이 있으니까 항상 가지고 다니니까 근데 여권으로 갈 때 보이부 사람들이 같이 갔었어요. 강을 건너요? 아니면 정식으로 건너요? 저는 군인들이 안내를 해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호의해줘서 야야 이분들 탈북하신다 비켜.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 무슨 그냥 길로 건너요? 자기를 따라오면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무 이렇게 무섭게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아버지가 여행 간다고 그랬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좀 약간 저 이렇게 의심이 계속 들었던 거죠. 이게 또 혹시 무슨 다른 게 있는 게 아닐까. 그때부터 약간 불안했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정식 길로 군인들하고 갔어요? 아니면 산 같은 걸로 갔어요? 저희 가족은 강을 건너긴 했는데 네. 얼었었어요. 겨울이어가지고 강을 건너긴 했는데 강을 건너. 네, 저희는 강이 그렇게 생각보다 넓지는 않았었어요. 그 북한 경비대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강을 건넌 거네요. 에스코트라기보다는 뭐 그냥 안내를 받은 거죠. 강을 건너갔어요. 건너면 이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 건너자마자 바로 차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 타고 이동해서 가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예? 차 타고 어디로 가요? 우리 아버지랑 현미랑 어머니랑 우리 가정집인데 그냥 그 안전가옥 같은 다르다. 그러니까 조금 싼 쪽으로 가면은 길을 잃어. 아이드가 쳤잖아. 아이고 요 어디야? 그런 건데 지금 여기는 일단은 딱 오자마자 실수 없이 딱 대기하고 있고 네. 딱 해서 착착착. 뭐 이렇게 착착착 다 돼서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쉽게 왔는데 사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았고 하다 보니까 계몽이 덜 됐다고 해야 되나? 장군님 네, 아직 그게 잘 안 됐었거든요. 네, 제가 아마 저희 집안에서 제일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제대로 된 빨간색으로. 네. 중국에서 한 달 정도 생활을 하다가 그때 동생이랑 저랑 청바지를 처음 입었거든요. 평양에서는 네, 청바지를 못 입게 하니까. 그렇죠. 청바지를 처음 입었는데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때 TV에서만 제가 이렇게 몰래 보던 거를 제가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게 좀 신기하고 그래서 더 이렇게 우쭐해서 다녔던 것 같아요. 동생이랑 뭔가 이렇게 여행 온 기분으로 좀 고깃집도 많이 다녔고 뭐 식당도 많이 다니면서 아버지가 떡밥을 뿌렸어. 청바지를 입혀서 자본주의 맛을 보게 한다. 그 베트남 넘어갔을 때 어떻게 넘어갔어요? 베트남 넘어갈 때는 기차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기차.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층 침대 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좀 거기는 편하게 건물 안 하니까. 침대 칸이는 기차 탄다는 거는 건물을 잘 안 해요. 아니 그때 검문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그 여권을 보여주니까 별말 안 하더라고요. 북한 외교. 북한 무역. 여권. 와 대박. 그 차를 타고 근데 이동을 한 이틀인가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가서 어디 조그만 배를 하나 타자 그래가지고 탔는데 넘어가자마자 오토바이가 엄청 많더라고요. 배를 타고 넘어갔더니 넘어가자마자. 베트남이었구나. 네, 그게 베트남이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가 그 루트를 몇 번 다니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자신이 사전답사를 있으니까 다 했다든가. 하시고. 예.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평양에서 가족 단위로 살다가 바로 넘어와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평양에서 오더라도 한 분이서 이동하든지. 왜냐하면 평양에서 가족 단위로 일단 해외에 나간다 그러면 엄청 감시를 하거든요. 저는 그때만 해도 뭐 아버지이면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나이 때 기억나는 거니까 베트남에 와서는 좀 심리적으로 안심이 됐었고
그때 국정원 사람들도 만나가지고 아버지는 또 먼저 한국으로 넘어왔거든요. 바로. 아, 아버지는 먼저 왔구나. 네, 아버지는 국정원 분들이 먼저 데려가셨고요. 그리고 저랑 현미랑 저랑 동생이랑 어머니만 베트남에 있었어요. 사실 뭐 이런 케이스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걸어서 일반 주민들인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로 온다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죠, 사실. 예, 그런데 아마 이렇게 가능했다는 거는 브로커가 사전에 모든 준비를 면밀하게 했다든가 혹은 아까처럼 아버님이 사전 답사를 다 하고 이 루트로 이제 우리가 가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가이드가 또 예, 뭐 이게 좀 많게 되면 예. 뭐 그다음에 공식 여권은 갖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 나중에 알기는 아버지가 준비를 많이 했다고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학교 문제 때문에라도 학교가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 학교 안 온 거 아니야? 현성이 현미가. 아니, 그 방학 때였어요. 아, 방학을 제가 그 이용하구나. 방학 세면은 6학년 졸업하고 나서 바로 군대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획을 잡을 때 나는 군대 보내기 전에 병역 면제까지 다 해결하고. 그래, 아버지. 타이밍도 보고 아버지를 루트도 좀 보고 알거든. 예, 다 아버지를 좀 봤다는 아는데 보통 분이 아니에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미 다 치밀하게 본인이 표현했다는 건 네. 물밑에서 아버님이 엄청나게 작업을 해놨다. 주도 군대 세밀하게 다 가면은 못 먼저 다 나온다는 얘기야. 왜 다들 베트남으로 모이는 겁니까? 그건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고요. 원래 전통적으로 두 가지 루트가 있었어요. 그 주요 탈북 루트가 뭐였냐면 하나가 북방 루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몽골하고 러시아를 거쳐가는 건데 엄청나게 멀죠. 이게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자연 조건이 혹독하거든요. 그래서 몽골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조난당해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하죠. 또 두 번째가 이제 중국 루트인데 중국으로 내륙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뭐냐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밀항을 하는 거예요. 배를 통해 가지고. 근데 밀항을 하는 게 아주 전통적인 루트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알아가지고 단속이 심해지면서 글로 빠져나오기 힘든 겁니다. 뭐 해안경비가 철통같이 하게 되고 그다음 어디로 갈까?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이 동남아 루트. 동남아 루트가 이제 개척이 된 거죠. 그래서 태국이라든지 라오스라든지 캄보디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이때 이제 베트남 루트가 생긴 거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베트남에 이렇게 도착을 하셨는데 이 네 분은 베트남 어디서 이렇게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난닝에서 중국 거기에서 가게 되면 결국은 하노이에 떨어져요. 하노이죠. 그러면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가는 기차가 있는데 저희를 태워준 그 분이 요거 31시간을 꼬박 가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나라가 길거든. 베트남가 넘어. 베트남이 아니 길어. 한나 700km, 1700km. 우리 말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둘만 가면 어떻게 해요? 했더니 괜찮다고. 사람들이 그 너희들을 다 사진이 갔으니까 이때 알아서 그냥 다 택하니까 가만히 있기만 해라. 똑같은 21살 동갑내기가 두려운 거예요. 20대니까. 네. 그래서 거기를 31시간을 꼬박 해서 갔는데 정말 제가 간 3월 31일 날에 거기 호치민에 떨어졌는데 그때가 우리를 말하면 삼복도예요. 와, 제일 더울 때. 이게 가장 더운 시즌에 한 40도, 50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구라이 떨어지면 그냥 있겠더라, 바치지 하고. 그런 더위 속에 어머, 숨이 안 쉬어. 와, 여기 사람이 사는 곳이거든. 사람이 분명히 많더라고요. 와, 살긴 사나 보다 기가 차가지고 그랬는데 저희를 데리러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두 명이 왔으니까 두 명이 와가지고 각자가 오토바이 타고 가야 된다 해서 우리 운명이 여기서 갈리는 건가? 여기서 또 팔리는 건가? 별의별 생각 다 났어요. 근데 마침 같은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딱 들어가니까 여기가 어딥니까 했더니 당분간 있을 곳이야 하고 이렇게 머리 허여허여한 유사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네, 한국 분이. 그래서 그 딱 들어갔는데 1차적으로 호구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그 조수순이가 우리를 호구 조사를 시키더라고요. 저 종이장을 여러 장 내놓고 왜 탈북했는지 막 뭐 어쩐지. 어머니요? 네, 기숙사 사감처럼. 네. 그 사이에 출세하셨어. 혼자서 이제 선배님이신 거죠? 저보단 선배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또 얘기 보니까 한국 사람인가 이렇게 딱 봤는데 자기도 탈북민이라는 거예요. 나도 안경부터 성질내서 왔고 와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했더니 반가울 것도 여기 쑥 들어가다고 그러는 거야. 여기 쑥 들어가다고 그러는 거야. 나 혼자 있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 반가웠는데. 네. 선배님, 네. 네? 왜 거기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방금 전에 뚱따리 잡았는데. 사감을 하고 있어. 뚱따리 하다가 호구 이거. 조사를. 그게 제가 하려고 했던 것 아니고요. 그냥 제가 딱 들어갔을 때는 한 40명 조금 있는 걸로 언제 가지? 하면 에휴, 가는 동안 무료하니까 좀 공부? 아니 그냥 끼적이기 좀 하는 식으로 좀 물리학과. 영어를 해서 끼적이기를 했거든요. 근데 뒤에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보시더니 나 좀 도와달라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뭘 도울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오다 보니까 혼자서 이렇게 이 서류 전형이라든가 이런 거 진행하기에 좀 벅찬다고. 아니 숙소 사장님이 왜 그런 걸 해요? 그 진술서, 자술서 어떤 경위로 오게 됐으며 어떤 루트를 통해서 왔으며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서약서까지. 서약? 예, 그 여기서 그 물어봤던 거를 이제 밖에 나가서 말을 하지 말아야 돼. 비밀 지켜달라는 서약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받는 거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 그때부터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왜 탈북했고 어쩌고저쩌고 좀 간단한 이렇게 조사를 1차적으로 호구 조사를 마쳤어요. 그렇게 하고 방 배정을 어디를 받았다 해서 뚝 들어가니까 우리 배정 받은 방에 한 7-8명이 떠 있는데 2차 호구 조사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넌 어디서 왔고 그러니까 왜 우리 그 깜방이라고 해서 깜빡하면 자기소개하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나는 이게 사유지에서 살던 애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싹딱 노란 머리 불대가리 딱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찰싹 붙는 그냥 배꼽 딱 내놓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 빗다가 앉아 서로 와 이 분위기가 되게 그 살벌한 거예요. 텃세 완전 신고식. 신고식이에요. 그냥 딱 근데 우리는 중국물 못 먹어본 아 그렇지. 아주 그냥 직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리버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네 뭐 언제 받고 중국에서 어째니까 우리는 직행입니다. 금방 왔습니다. 막 이랬더니 근데 너네 북한에서 왔 진짜 직행하기 맞네 어째 근데 다 살들이 통통하네 그러나 예 금방 온 애들은 다 삐짝 말라 있는데 저희가 좀 제가 이 지금 상태 봐도 한 5kg 6kg 쪘었거든요. 저 그 사진 알죠? 거지 컸다고 예, 이랬던. 거지 컸다가 통통했다 말까 걔는 다 말랐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굶진 않았습니다. 이랬더니 앉아라. 너네 부모 잘 만나가지고 잘 처먹다가 왔구나 이러면서 말이 그렇게 이쁘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 딱 그렇게 군기를 들어가지고 야 선배들의 텃세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언제면 나갈 것 같아요. 이제 온주지 언제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와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빨리 떠나고 싶은 거 너무 더워가지고 못 살겠더라고요. 그 정확하게 들어보니까 한 7, 8개월 정도 이 사람들이 있다가 내 순번이 되게 되면 또 그때 캄보디아로 가서 캄보디아에서 한두 달이 될지 두세 달이 있다가 그때서야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드디어 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마 나는 있잖아요. 그동안 까무라치고 싶을 때다. 숙소에 몇 명이나 있어요? 정말 예? 숙소에 몇 명이나 있어요? 그 저희가 있는 숙소는 한 40-50명 정도 있는데 이런 숙소가 한 100명씩 되는 숙소가 한 4-5군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인원만 빠지면 내 순서 되나 했더니 무슨 소리라니 이런 숙소가 한 4-5군데 있다더라. 그 사람들 가고 이제 저도 브로커가 2달이면 간다고. 진짜. 또 다 삽니다. $100 준비해라서 $100면 넉넉히 쓴다고 3개월은 쓴다 하길래 가지고 갔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애 젖도 다 뗐는데 큰일 났네 이거. 아 간식 줄 돈도 없고. 한국에 많은 걸 보고 어땠어요 느낌이? 거기 갔더니 너무 많아 사람들이. 놀랐죠. 저도 그러니까 애기 엄마 칸이 따로 있었어요 1층에. 근데 다 차갖고 나를 애 없는 방에 내가 단독으로 들어갔죠 그냥. 애 엄마 방에 다 찼으니까. 한 숙소에만 40-50명에서 뭐 100명까지 그런 숙소가 여러 개. 이걸 도대체 누가 운영하느냐. 일단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다 물어보세요. 다 물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니 우리가 동네에 낯선 사람 한두 명만 돌아다녀도 더군다나 외국인이 그러면 벌써 티가 나는데 아무리 분산을 시켜놔도 그렇지 이게 40-50명이 그게 어떻게 안 걸려요? 일단 대전제는 그때 당시 베트남에서 북한을 탈출해온 탈북민이 돌아다닌다 혹은 민간인이 불법 이 입국자인 탈북민을 보호하고 있다라면 베트남 공안에 의해서 적발됩니다. 베트남 당국이 봐주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러면 더 놀라운 건 그렇게 100명에 달하는 무수히 많은 이 탈북민들을 5개, 4-5개의 이른바 숙소에서 어떻게 몰래 보호할 수 있었을까?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왔을까? 일단 처음엔 베트남에서 미니 호텔을 운영하던 교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베트남과 우리나라를 오가면서 이른바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을 돕고 지원하는 이 기독교계의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베트남의 총영사관과 우리 국정원, 대한민국 정부 이 세 주체가 뜻을 모았죠.
그래서 베트남 영사관에서 이제 이 탈북민들을 캄보디아로 보내서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게 도왔던 거죠. 그래서 이 베트남에 있었던 그 숙소가 임시 거처 보호소 역할을 좀 했던 거죠. 그래서 하도 베트남까지만 가면 한국행이다 라는 소문이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소문나서 당시에 베트남행을 택했던 탈북민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브로커랑 같이 베트남 땅에 당시에 도착했을 때 총영사관으로 브로커가 먼저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총영사관이 이 숙소에 연락을 해요. 그럼 브로커가 여러분들을 숙소로 데려다 줬을 거예요. 네. 맞죠? 네. 이게 프로토콜이었어요. 자, 어찌됐건 지금 이제 김진 기자가 이야기한 걸 들어보면 영사관도 관여가 돼 있고 민간 단체도 벌써 이제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다 여러 이제 기관들이 다 합력을 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오신 분들이 468명이라고 했어요. 468명이면 이제 앞서 들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종합을 해볼 때 계속 적체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왜 생긴 겁니까? 일단 그 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 네. 그때부터 대량의 이 그 탈북자들이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부터는 귀순자가 아니라 이제 탈북자로 부르기 시작했잖아요. 뭐 그러면서 뭐 겪으신 것 같이 이제 인신매매도 당하시고 그러니까 대량 탈북자들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일단 중국에서 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 당시에는요 좀 힘들고 초이스가 이제 동남아시아였는데 동남아시아 이제 3개국이라고 하면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이잖아요. 근데 베트남밖에 선택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전통적으로 친북국 국가거든요.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95년도에 도이모이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개혁 개방 정책을 하면서 95년도에 미국과 수교를 해버려요. 그 적극적으로 이제 친서방 정책을 펼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딱 봤을 때 라오스는 못 가, 캄보디아는 못 가, 초이스는 베트남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으로 꾸역꾸역 내려오시는데 너무 이제 인원들이 이제 밀려오니까 베트남 당국도 어쩌지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적체가 되기 시작한 거죠. 당시가 노무현 정부 때였거든요. 그래서 대북 친화 정책을 이제 추진하고 있었던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뭐 김정일 그 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아직 안 한 상태구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던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북한과 상당히 서로 이제 파병까지 했을 정도로 긴밀한 사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 또 탈북민은 그쪽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불법 입국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베트남 정부가 다 알았다고 보거든요, 저는. 다 왜냐하면 400명이 불법 입국자가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그걸 아무리 바보다 하더라도 그걸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감한 겁니다. 근데 보내는데 그럼 공식적으로 보내게 되면 북한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비공식적으로 보내려면 뭐 바다로 배를 태워서 밀항을 시켜야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적체될 수밖에 없는 거죠. 법을 못 찾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속 늘어나가지고 지금 400에서 거의 500명이 됐던 거 아닙니까? 네네네. 더 이상 갈 수는 없었던 거죠. 탈북민들에게 갑작스러운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경찰복을 입은 사람이 무장까지 한 사람이 한 두세 사람인가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베트남어를 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오직 우리는 사장님 얼굴만 보는 거예요. 네. 사장님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안정감을 갖고 있는지 불안해하는데 얼굴이 까매져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다 경찰차도 저기서 삐걱삐걱 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도안의 둔지가 돼가지고 과연 우리 운명이 어떻게 바뀔까. 오직 그냥 저 사람이 간 다음에 사장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지 방에 들어가 있으라 해가지고 방에 돌아올라가지고 되게 불안한 마음으로 제발 별일이 없기를 벌일이 없기를 막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누군가 신고를 했을까?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어요. 어느 숙소에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 서로가 모르니까 예, 연결이 예, 안 예, 되니까. 당시 공식적으로는 베트남 정부가 수백 명의 탈북민이 이렇게 4-5개의 숙소에서 보호되고 있었다는 걸 공식적으로 베트남 정부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르고 있었어요. 감쪽같이. 예, 그리고 그 정확한 인원과 규모와 이 팩트 자체를 베트남 정부가 모르고 있었죠.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불법 입국자 수백 명이 한국 정부의 조력도 좀 받는 것 같은 외교적인 문제를 삼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베트남 공안이 들이닥친 거예요. 매우 정확하게, 매우 긴박하게, 매우 위급하게 공안이 다녀갔어요. 숨죽이면서 모두가 다
기다리고 있고 그때 아마 숙소를 운영했던 이 교민 사장님들도 매우 당황했었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베트남 당국이 468명 전원을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겠다. 예? 라는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요? 본국이란 말을 안 쓰고요. 북한으로 보낸다는 게 아니라 탈북민들이 있었던 중국으로 보낸다는 거. 근데 그 말은 북한으로 보내겠다, 강제 북송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렇죠. 중국으로 보내진 탈북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북으로 보내지게 되고 북으로 돌려보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형되는 거죠. 야,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때 그 사장님이 그 베트남 뭐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냐 우리는 계속 그 사장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트남 당국에서는 우리를 돌려보내겠다. 어디로요? 그랬더니 북한은 아니고 정확한 표현이 베트남 오기종 국가로 돌려보내겠다. 그러니까 베트남은 인권 문제에 있어서 북한까지는 안 보내겠다. 나는 여기까지만 그러면 중국이 우린 다 중국 통해서 왔는데 했더니 그렇지. 북한에 가서 죽으란 거랑 똑같이 하고 북한에 가서 죽으란 거랑 똑같이 하고 그때 거기서 싹 다 통곡하고 막 난리였었던. 그 당시 이제 베트남이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을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죠. 92년도에 우리가 베트남이랑 수교했어요. 그리고 또 역사적인 사건이 95년도였는데 95년도에 이제 베트남이랑 미국이랑 수교를 해요. 이게 굉장히 쇼킹한 뉴스였어요. 베트남전이 75년도에 끝나거든요. 20년 만에 서로 총불을 겨누고 싸웠던 국가가 손을 잡았다라고 굉장히 큰 월드 뉴스였거든요. 그만큼 베트남은 적극적으로 서방 세계에 어필을 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지금 북한에서 지금 탈북민들이 이제 거의 500명 가까이 와 있는데 당연히 북한으로 북송을 못하죠, 바로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방안이 원래 출발한 국가로 보내겠다라고 약간 타협점을 찾은 것 같아요. 그게 그거죠? 그게 그거예요, 솔직히. 중국 가면 북한으로 바로 끌려가잖아요. 그렇죠. 이대로 그냥 베트남으로 추방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일단 화들짝 놀랐죠. 그래서 베트남과 물밑 외교 협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현재 대거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저 이만갑에서 당시에 베트남 현지로 파견돼서 이 468명을 구출하는데 공헌을 세운 인물을 만나고 왔습니다. 제 기억상으로 2004년 7월 초였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국장님께서 호출을 하셔가지고 갔더니 지금 베트남에 탈북민이 한 400여 명이 숨어 있다. 숨어 있는데 이 친구들이 탈북민이 맞는지 아닌지 이거 빨리 규명을 해야 되니까 조사단장은 당신이야. 신문 베테랑들 4명을 당신이 직접 선발해서 빨리 출장 준비하라.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분이 대한민국에서 북한 탈북민을 가장 많이 본 분이에요. 어느 지역이든 인물 다 알고. 베트남에 이제 도착을 해보니 진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우리 현지 교민들이 안전가옥 5개소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1개소당 탈북민들이 한 80여 명 정도 수용이 되어 있었는데요. 베트남 공안당국 몰래 우리 그 현지 관리인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탈북민들이 그 방 안에만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탈북민은 탈북민들대로 너무 힘들어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뭐 출장 요원은 5명이 갔는데 각 그 안가당 뭐 80명이 있다 보니까 단시간에 많은 인원을 뭐 빨리 조사해야 되는 막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또 조사하는 와중에 탈북민들이 계속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영사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호치민시 뭐 어느 커피숍에 탈북민 몇 명이 있다 하면은 한 2명 정도 또 보내서 그 친구들이 탈북민이 맞나 안 맞나 우선 확인을 하고 또 이제 안가에 또 수용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최초에 갔을 때는 400명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입국한 인원이 468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선 조사관 2명씩을 안전가옥에 이제 배치를 하고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조사 내용 이제 확인하고 그런 형태로 조사를 했습니다.
신원 사항부터 탈북하게 된 과정, 베트남에까지 오게 된 행적을 쭉 조사를 하면 이 친구가 탈북민이 맞거나 안 맞는지 금방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탈북민 속에 중국 동포들이 좀 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학제하고 우리 북한 학제랑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에서 뭐 생활청화 같은 거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바로 그건 판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는 저희가 북한 애국가를 한번 불러봐라, 이제 요것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탈북민들은 뭐 다 거의 다 하니까, 그 당시에 간첩은 없었고요. 중국인이, 중국 동포가 6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베트남 현지 출장 가서 다 밝혀내가지고 또 자부심도 있습니다. 국정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북한의 보위부와 비슷하잖아요. 근데 뭐 역할에 소문에 있어서. 북한의 뭐 카더라 소문에 의하게 되면 과거에는 안기부잖아요. 안기부 놈들이 되게 악독하고 악랄하기로 유명해 왔기 때문에 그 악독한 놈들이 우리를 조사하러 온다 하니까 조금 떨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조사를 딱 1차 조사 이렇게 베트남에 와서 딱 하는 순간에 말투, 그다음에 그 쓰는 어휘가 북한의 보위부들은 야, 뭐 해라. 바로 반말이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존칭을 쓰더라고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 그러셨습니까? 이러니까 야, 우러러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말투에 약한 것 같아. 네. 말수가 그러니까 그러셨어요? 아니셨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는데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고단 쓴 게 지금 쓰시는 이 성함은 본명이십니까? 북한에서 쓰시는 본명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본명입니다. 했더니 아, 그러시군요. 그럼 고민중에 있는 한자도 같이 써 쓰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 고민중에 한자 없는데 했더니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당연하는 거야. 야, 요 사람 말았네. 가짠가 해가지고. 또 보는구나. 예,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딱 야, 그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 있게 내가 자신 있으니까 그건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보장합니다. 북한 사람이니까 알겠습니다. 패스하고 딱 그러니까 넘어가는 중국인인가 체크하는 거죠. 네. 한자 써보는 거 알면 딱 하니까. 저도 저 북한에 있을 때는 아예 몰랐거든요. 국정원이 뭔지. 하긴 한국도 몰랐는데 국정원에서 왔대요. 뭐 중국에서 알기로는 국정원이 뭐 북한의 뭐 보위부 똑같이 다 똑같이 그냥 그걸 받아들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도 보위부라 그러면 굉장히 긴장하고 무섭지. 떨고, 예, 그래가지고 이러고 앉았거든요. 딱 앉아가지고 자세 편안하게 앉으셔도 돼요. 이렇습니다. 막 이러면서 쿠들 이러고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질문하는데 갑자기 애국가를 불러버려요. 근데 딱 이게 하얘지면서 애국 한 개도 생각이 안 나는 생각 전혀 안 났어요 진짜. 이거 못 부르면 내가 못 가다 막 이런 그런 거에 막 돼가지고 내 애국가를 지금 못 부르겠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릴렉스 좀 하시고 좀 조금 이렇게 마음을 좀 안정 좀 하라고. 그러니까 입술이 막 버드드드 떠니까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다 이제 애국가 기억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근데 내 김일성 장군의 노래랑 김정일 장군의 노래는 안다고 그거 불러도 되냐고 막 애원하다시피 진짜 나 북한 사람 맞으니까 좀 봐달라고 그랬던 기억이 그래요? 나요 진짜. 얼마나 떨었겠어요 또. 진짜 많이 들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해외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국정원은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허물어 버리려고 책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남선의 정보 모략 기구다 뭐라는 데 대해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이 이제 단기 대표단 혹은 장기 대표단으로 이제 나갈 때 한 이틀 동안 국가보위성 산하에 반간첩 투쟁 전람관이라고 있습니다. 보통강구역에 거기 이틀 동안 가서 이제 대적 투쟁과 관련된 그런 교육을 받거든요. 거기에서 무슨 뭐 국정원이 뭐 요색 작전을 한다, 뭐 그리고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한다, 간첩으로 전락시킨다 등등 이런 교육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의 인식에 국정원에 대한 인식이 뭐 좋지 않은 이미지로 이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안기부라고. 예, 안기부로 돼 있는.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 와서 저를 비롯해서 탈북민들이 이제 조사를 받는 과정에 뭐 선톱을 뽑는다는 거 뭐 이렇게 됐는데 선톱도 안 뽑고 예. 그리고 또 무슨 전기 고문 한다고 말을 들었는데 전기 고문도 하는 거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게 자기가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이게 내가 알고 있었던 게 다 거짓말이로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때 당시 베트남 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주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때 베트남이 여차하면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외교적 노력도 허사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그 리스크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 교회와 또 우리 정부의 어떤 비공식 로비도 베트남 정부를 향해서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베트남 당국이 우리 정부에게 요구했던 게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한 번에 다 모셔가라. 한 번에. 빨리 500명에 가까운. 네. 두 번째는 비밀리야. 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보고가 돼요. 대통령 이하 결정합니다. 468명을 한 번에 데려오자. 베트남 정부에서도 이걸 오케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북 역사상 전무후무한 468명의 단체 입국이 결정되게 된 거죠. 당시 이제 베트남에서 그해 10월 7일부터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 문제는 일단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걸 갖다 중국으로 추방해봐.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나라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국제적 비난을 받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베트남 정부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야, 우리는 캄보디아를 또 우리는 생각했잖아요. 그것도 기분이 찢어지기 좋은데 거기서 전세기를 타고 가는데 이제 일주일이면 간다는 거예요. 야, 그다음부터는 비행기 소리만 나게 되면 야, 비행기 뜬다! 그러면 그 창문을 요만한 조그만 창문에 저서마다 되면 야, 저 뚝배기 파랑이 한국 가는 비행기다 이러면서 우리 저 비행기 타고 가는구나. 네, 우리는 뭐가 한국 비행기인지 모르는데 중국에서 좀 살한 사람들은 저 파란색 대한항공 있잖아요. 저 뚝배기 파랑이 있잖아. 드라마 봤으니까. 네, 호치민이 공항이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 비행기 되게 가까이서 보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그 공작원들이 막 왔다고 비행기를 폭파시킨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미 공항을 막 둘러쌌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진짜 어떻게 가야 되나 막 한편으로는 막 간다는 거에 막 들떠 있으면서도 겁더라고. 예, 그거에 들떠 있으면서도 그러다가 정말 이렇게 발각돼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불안감이 굉장히 컸고 정말 이게 이렇게 막 불안했던 게 비행기 올라서 지금 일단 이륙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제 안심돼. 예, 막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금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경련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긴장을 공항이 온 거죠. 해가지고 그럴 수 있지. 의료 쪽으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알았다고 갔더니 한 3명인가 4명인가 모였는데 각자 자기가 자신들이 배웠던 의료 기술로 해가지고 막 마사지도 해주고 혈부 풀어주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해줬고 주사한대를 또 진정제. 이렇게 놔주고 하다 보니까 그때야 진정이 돼가지고 토닥토닥 하면서 왔던 기억도 나고 터지면 진짜 야 낙하산이라도 추나 막 그렇게 막 상상을 풀려보게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안생 처음 타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 비행기 처음 타봤죠. 긴장되지. 네, 근데 국정원 분들은 괜찮다고 같이 탔어요? 예, 같이 안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괜찮다고 안심하라고 하는데도 저희는 저희 혼자서 막 이거 터지면 어떡하지 막 이러고 굉장히 불안했던 기억이 지금도 굉장히 나요. 저는 딱 비행기 타러 가기 전에 여권을 나눠주거든요. 북한에서 여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북한 여권인지 대한민국 여권인지 모르는 거 이 어느 나라 여권인지. 여권을 본 네, 적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지금 비행기 무슨 누가 벅산 터뜨릴까 봐 걱정하는데 나는 비행기 타고 이게 북한 가면 어떡할까. 뚱땡이 푸른 비행기라면요. 아니 뚱땡이 밤이라서 안 보였어요, 새벽에 진짜. 탔는데 그게 알고 뭐예요. 근데 창문 유리 이렇게 다 내려놓거든요. 내려놨는데 사람이 보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 맞는지 어쩐지 살짝 딱 이랬는데 안 보이게. 우리 딱 앉았는데 꼬리 불문이 보는데 막 파란 거예요. 그러니까 또 파란 비행기 아니라 우리 비행기 잘못 탔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이 그 승무원들이 우리 비행기 난생 처음 봤으니까 승무원들이 뭐 이 스카프 딱 했는데 여기 인공기처럼 빨간색하고 파란색이라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딱 공화국 깃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보시오, 이 비행기 어디로 갈까 솔직히 말해주시오. 어쨌든 도관에 던지지 말자는 알고 가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불안하고 우리가 만났던 국정원 선생님도 왠지 간첩인 것 같고
국정원 선생님 가상한 가수인 거지. 어머 우리 속은 것 같다. 이보시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이 비행기 어디로 갑니까? 아 이 비행기는 무슨 몇 시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시에 어느 공항에 착륙하는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아시아에 집구라파 있습니까? 네. 그랬었어요. 대한항공만 아는구나. 네, 대한항공도 이름도 모르지 그냥 둥대기가 팔아도 되는데 색깔이 달라. 둥대기가 안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대한민국 가니까 걱정 마십시오. 그다음에 우리가 막 하니까 국정원 선생님인가 하는 사람이 걱정 안심하십시오. 아니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2004년도 7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서 468명의 탈북민이 드디어 한국 땅을 밟는데 성공합니다. 탈북자 230여 명이 꿈에 그리던 한국 땅을 무사히 밟았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탈북자 240여 명이 입국함으로써 사상 최대 규모인 460여 명의 탈북자 입국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그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무사히 한국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